이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경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그러니까 범지구적으로 인류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작지만 거대한 어떤 첫걸음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경제, 우리 국내 그거를 볼 때도 경제의 어떤 국제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기술 초격차를 통해서 우리 그 경제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그 품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유효하고 또 주요한 하나의 그 우리의 뭐랄까 미래 먹거리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이 여러 전문가 분들 또 필드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다 보면 분명히 우리 정부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또 그린 뉴딜을 훨씬 더 확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포럼이 뭐 얼마만큼 그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걸음들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대양을 저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울경제도 앞으로 수소경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뭐 상당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욱더 넓고 깊게 이 부분을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의식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류는 원시 사회 때부터 불을 발견하면서 이 에너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의 발견 또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인류 문명은 발달해 왔고 우리 삶에 있어서 에너지가 없는 문명과 삶은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 와 있습니다. 우리 근대사만 보더라도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이러한 정말로 국가가 존립하고 우리 인류 문명의 유지에 절대 필요한 이 에너지의 연구와 또 개발 또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의 전략적 자산인지 다시금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들어와서 급격히 변화되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탄소를 저감하고 또 그다음 우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관심들을 가져왔고 많은 나라들이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맞춰서 앞정부도 그랬습니다만 또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산업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준비하고 속도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용성을 또 그 우리 국민에게 복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도 나오고 기술도 개발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우리 미래 세대에 제일로 청정한 에너지라고 하는 수소와 관련해서 이 부작용 없이 또 저비용에 저렴한 수소가 개발되고 또 우리 국민 생활에 편리하게 또 편익을 제공해주는 이런 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회에서 정파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편리하게 만든 이런 산업에 대해 산업 정책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또 우리 수소산업이 하루속히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입법적 뒷받침을 하는데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여러분과 함께 수소 에너지가 우리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 서울경제에서 에너지 전략 포럼에서 수소 경제를 다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엄청난 변화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수소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큰 예로 보면은 우리 서울경제 TV도 그렇지만 다른 경제 채널들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수소 테마주를 다루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큰 변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 7월 1일 날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를 코로나 상황에서도 개최를 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정도로 큰 성공적인 개최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기후 변화를 선도한다고 하는 유럽이나 독일에서도 수소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여야를 포함한 수소경제 포럼이 7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여야를 뛰어넘어서 수소경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수소를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또 육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변화들이 정말 저는 H2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해서 수소경제 선도구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 모델이 유사한 과거 80년대 LNG 사업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LNG 사업이 8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한 7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수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확신을, 신뢰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 등 정부의 선두적 투자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의 투자를 이끌 규제 개선 노력이 강화돼야 하며 인프라, 기술 개발, 국제 협력,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함께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수소의 활용 못지않게 그린 수소의 생산, 유통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2코리아는 지난 7월 1일 정부에서 수소진흥 전담기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민간과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서울경제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서울경제 에너지 전략 포럼이 이번으로 4번째 참석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18년 9월 말에 차관으로 부임을 했는데 2018년 10월 달에 일본에서 제1차 수소 강요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달에 있었던 이 전략 포럼에 제가 참석해서 그 수소 강요회에 참석했던 경험과 소회를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전 세계 주요 수소 선도국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국제 공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동안 해왔던 거, 그다음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정부 정책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한국판 뉴딜과 지금 관련해서 한국판 세 요소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이고 그 안에 또 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 많이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또 탄소 의존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전반적인 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 조치까지의 세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을 구성하는 10대 과제는 맨 밑에 보신 바와 같이 6개 과제가 디지털 뉴딜과 관련되어 있고 4가지 과제가 그린 뉴딜과 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 뉴딜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는 아까 우리 이정환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각국의 노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그린딜 액션 플랜이라고 작년도 12월 달에 정상회의를 통해서 2050년까지 소위 탄소 배출을 제로화시키겠다, 넷제로라는 그런 과감한 플랜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린 뉴딜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을 통해서 특히 3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청정한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전략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반적인 인프라를 보다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용단에 있어서 소비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원단위를 낮추는 이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를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도시공간과 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 전환, 두 번째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확산, 세 번째는 이를 뒷받침하는 녹색 산업,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에 대한 구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가 이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를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약 한 5,800억 정도의 관련 예산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수소 산업의 전 주기에 해당되는 그 원천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소의 생산, 그다음에 저장과 유통, 그다음에 활용 이 4단계에 있어서의 필요한 여러 가지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제일 필요로 하는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그런 기술 개발과 실증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충전소 또 연료전지 구축 등에 필요한 그런 관련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R&D 예산, 그다음에 수소차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구성 개선 등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소 전문 기업에 대한 육성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수소의 전주기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생산과 저장, 유통, 활용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시책들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으로는 이제 수소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의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수소를 많이 사용하는 수요처 인근에 수소의 중규모, 소규모의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의 경우에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충전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통 기반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번 그린 뉴딜 발표를 통해서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 대,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4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승용차 외에도 이 화물차와 상용차, 건설기계 등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갑자기 수소 경제가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수소의 경우에는 이 수송용, 그다음에 또 산업용,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위한 연료와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캐리어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표에 보시면 소위 이제 재생에너지나 일반 발전 전원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할 때 이 소위 전력 수요 이상의 이 생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이걸 담아둘 수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ESS가 지금 활용 일부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남는 전기를 수소로 수전해서 만들어 저장하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에너지 저장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후방 산업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부품수를 보면 내연기관이 한 3만 개, 수소차가 한 2만 4천 개, 전기차가 1만 9천 개 정도 되는데요. 내연기관은 수소차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차량을 구성하는 구성품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에 큰 변화와 혁신이 같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요. 발전용 연료전지, 또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통해서 협력기업들의 성장과 고용 창출이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한번 수소경제가 부각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크게 기술 성숙도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술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주로 실증 위주로 좀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상용화에 접근해 있고요. 가격 경쟁력을 보시면 당시에는 수소차 한 대에 약 한 20억 정도의 생산 비용이 들었다면, 지금 현재는 약 7천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의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전반적인 정부의 확대 정책, 또 기후 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강화 등을 힘입어서 이 수소 경제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움직임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는데요. EU를 필두로 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 이 그린 수소에 대한 생산시설 구축을 대대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EU에서 발표한 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40기가와트 정도를 수전을 통해서 수소로 생산하는 시설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공급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2030년까지 수소차를 80만 대, 그리고 충전소를 900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해외 공급처와의 협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호주나 브루나이, 또 노르웨이와 사우디와 같은 나라와 해외 생산 수소를 도입하는 이런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 이제 그린 수소를 통해서 단가를 저감해서 액화해서 그 주요 소비국에 수출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주로 수소 차량을 통해서 승용차나 SUV나 트럭 등의 다양한 수소 차량의 개발을 통해서 수소 분야에 대한 보급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이할 것은 맨 밑에 보시는 사우디와 UAE 같이 산유국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준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해서 수소를 수출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관련 계획들을 다듬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지난해 1월 달에 발표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수소차와 연료전지 시장에 있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또 그린 수소 산유국으로 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담은 바가 있습니다. 2040년까지 계획을 담고 있고, 수소차 620만 대, 충전소 1200개소, 그다음에 연료전지 발전소 8기가와트, 수출까지 포함해서 15기가와트의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7월까지 해서 8,000대가 넘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수소차 판매가 국내 누적 보급 대수가 8,000대가 넘어갔고요. 누적 수출은 2,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수소차 보급에 있어서는 세계 1위, 그다음에 택시 실증에 들어갔고, 수소 트럭도 2025년까지 아마 1,600대 정도의 수입수로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금년 7월 달에 10대가 수출이 됐습니다. 충전소는 현재 43기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100기까지 지금 늘려갈 계획이고, 그리고 다소 지금 좀 진도가 더 되긴 합니다만, 저희가 주요 도시에 최소한 20분 내에 수소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배치 계획을 가지고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500메가와트로 전 세계에서 가장 연료전지 이 구축 용량이 많고요. 최근에는 대산에서 부생수소를 바로 연료전지에 투입하는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처음으로 개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에 표준, 또 수소차, 충전소, R&D, 인프라, 안전 분야에 대한 각 정책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지금 착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에서 있었던 과학단지에서의 수소 탱크 사고입니다. 이거는 실증 단계에 있는 수전의 설비에서 수소를 담는 이 수소 탱크로 수소를 담아가는 과정에서 일부 산소가 포함이 되는 바람에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기준과 관련 법제를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소 충전소 구축이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00기 이상 운영될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지연 사유는 부지 선정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까 이 폭발 사고와 연계해서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장비 수급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 단계부터 적합 지역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또 그다음에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서 수용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 말 100기 이상의 운영 목표 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소 에너지가 이제 과연 친환경적이냐, 이게 부생수나 추출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CO2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기본 목표는 2030년까지 이런 그레이 수소의 비중을 한 7, 그다음에 그린 수소를 한 3 정도로 저희가 가져가다가 2040년까지는 이 최소한 그린 수소 비중이 50%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 나갈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가 7월 1일 날 출범을 해서 총리께서 전반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그 헤드 역할을 맡으셨고요. 그래서 주요 역할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수소경제와 관련된 그런 정책 역량들을 신속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선진국 대비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이 몇 가지 올라갔었는데요. 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그런 분야, 그다음에 지역 생태계, 또 국제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상정되고 논의가 된 바 있었습니다. 수산업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초기 전략부터 공동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공급망 구축안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세계 각국과의 협력, 그래서 이 신재생 전원으로부터 수전을 통해서 생산해서 그걸 어떻게 변환시켜 가지고 한국으로 도입할 것이냐, 또 국내에 인수기지와 공급 인프라는 어떤 형태로 구축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건들이 올라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 이행 현황,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수소차와 충전소에 대한 추진 성과 향후 계획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 차종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또 친환경 그린 충전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거냐, 또 액화 충전소는 어떤 형태로 구축을 할 것이냐, 또 안전 기반, 또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안건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또 수소 도시와 관련된 추진 현황과 확산 전략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수소경제 전담 기관을 수산업진흥과 유통, 그다음에 안전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전담 기관을 지정을 하는 안건이 부의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그린 수소에 대한 프로젝트를 역점을 둬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500kW급의 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또 2MW급 그린 수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실증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3단계에 다다라서는 10메가에서 100메가와트급의 대규모 수전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통의 경우에도 액화수소 프로젝트를 대도시 도심지역 또 대용량 충전이 필요한 이런 충전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액화수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산업용 수소에 있어서도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서 그린수소에 대해서는 보다 좀 REC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소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걸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금년 내 완료하고 내년 초에 수소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또 수소경제위원회 활동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상용차와 일반적인 승용차를 위한 수소 인프라 SPC 설립도 속속 갖춰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타는 이제 청정수소를 해외에서 도입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수소 엑스포,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수소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조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혹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성중공업의 현철 전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부에서는 액화 수소에 대해서도 육성할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준비들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액화수소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보통 충전소에 한번 기체 수소를 튜브 트레일러로 충전소에 보급을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한 3회 정도 아마 튜브 트레일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3대 정도의 튜브 트레일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액체 수소를 할 경우에는 부피가 대폭 줄기 때문에 또 이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용량이 늘기 때문에 한 번 그 탱크로 우리가 출동을 하면 충전소 한 4군데 아마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큰 용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액화 수소를 하려면 결국 액화 플랜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비용 요소를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아시다시피 액화 충전소의 경우에는 충전소 부지가 다소 좀 적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충전소 구축 비용에서 일부 좀 세이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수소의 소요가 많은 그런 도심의 대규모 충전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서는 아마 액화 수소가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30년까지 한 40개 정도의 액화 충전소 구축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밖에 액화 충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와 부품 개발에 필요한 그런 R&D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 수소, 그다음에 액화 수소 또 이 부생수소가 생산되는 주변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파이프라인 수소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수소가 공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도 같이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수소 전략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초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유럽 연합,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 수소 로드맵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국은 작년 3월 양회에서 최초로 수소화 시설 건설 촉진이라는 언급이 있은 후에 2019년 말에 2021년부터 35년 기간 동안의 NEB 신에너지차 그 산업 개발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연료전지 2030년에 100만 대 보급을 통해서 세계 1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9년에 10개 도시에 1000대 전기차 보급이라고 하고서 실제로 2020년에 중국이 전기차에서는 글로벌 세계 1위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똑같은 2019년에 10개 도시에 1000대의 그 연료전지차 보급이란 말을 해서 같은 현상이 2030년에도 일어나겠느냐 하고 시장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그 3월에 미국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로드맵의 그 최종본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게 국가 수소 전략으로 확대 지금 전개 중입니다. 그래서 그 3월 말에 네덜란드 국가 수소 전략, 5월에 포르투갈 국가 수소 전략, 6월에 노르웨이 국가 수소 전략이 나왔고 마침내 6월 10일에 그 작년 말에 사실은 발표하기로 했던 독일 국가 수소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원래 유럽 연합에서도 수소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그 하반기 7월부터 독일이 유럽 연합의 그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국이 된 다음에 7월 8일에 유럽 연합의 수소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도 그 수소 상하원 공동위원회라는 데서 영국의 이 경제 위기를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수소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바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 재생수소, 그린수소에 있어서 선도국이 되기 위한 12가지 제안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재생수소 전략, 그린수소와 같은 말입니다. 전략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지금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수소에 대한 그런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보셨다면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입니다. 이 수소위원회는 2017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발족될 때는 회원사가 13개에 불과했는데 2019년에 60개, 현재 92개까지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7월 말까지 회장사를 맡았다가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이제 퇴임을 하였습니다. 독일 및 유럽연합의 수소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목표는 동일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즉 실질 탄소순 배출 총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중간 목표로 2030년의 목표까지도 다 법제화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독일에서는 그린 수소는 수입하되 그린 수소의 기술 수출국 1위가 되겠다. 이를 위해서 일단 내수 시장을 열기 위해서 9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그린 수소는 만들더라도 수입해야 되는 양이 사실 내수에서 제조하는 양보다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린 수소를 수입하기 위한 인접국들과의 그런 인프라를 확립하는데 또 별도의 2조 6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유럽 그린딜의 핵심으로 수소를 보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목표는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수소 전략을 발표할 때 그린 수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재생 수소라고 썼는데 그 이유가 재생 수소 말고 이제 저탄소 수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수전해를 하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독일은 그거마저도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올해 7월에 석탄법을 이미 다 입법화를 했고요. 그래서 20년부터 38년까지 석탄을 다 없애겠다. 그리고 사실은 LNG 같은 경우도 다 주변 국가나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LNG 터미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에너지의 주권을 확실하게 갖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그린딜을 추진하는 그 수행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그 50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발표한 신산업 전략, 그다음에 수소 전략, 에너지 시스템 전략, 그리고 이제 연말에 발표 예정인 지속 가능 스마트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신산업 전략은 우리나라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하고 같습니다. 그 기후 중립과 디지털과 쌍둥이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수소로 전환을 하겠다는데 이 수소 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유럽을 단일 시장화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소를 전체적으로 유럽 내에 공급을 하는데 모든 장애물을 없애고 그래서 유로화 기반의 글로벌 시장을 만들겠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이라는 것을 수소 전략과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해조정기구로 이제 클린수소 얼라이언스라고 모든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라는 데 성공을 했던 경험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1조 유로 이상을 투자를 할 계획이고 동유럽 같은 낙후가 되어서 실제로 탈탄소화가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정전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저스트 트랜지션 메커니즘을 도입을 하였고요. 9월에 제정 제안이 예정되어 있는 유럽 기후법까지 지금 제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수소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가 이 수소 연료전지의 종주 도시라고 할 만큼 캘리포니아 위주로 여태까지 이제 전개가 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무공해 차량, 전혀 이미션을 내지 않는, 배출하지 않는 차량, 이제 GEV라고 해서 제로 이미션 비클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캘리포니아는 기왕에 입법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입법을 해서 상용차도 2024년부터는 이제 그 GEV 의무 비율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입법을 했고요. 뒤이어서 지금 동부의 10개 주가 포함돼서 15개 주와 워싱턴 DC가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버스와 트럭은 전부 GEV 차량으로 가겠다. 그리고 또 별도로 뉴저지에서 그 수소 연료전지 기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 뉴저지 연료전지 TF 추진 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왼쪽의 그래프는 작년 기준으로 수소 전기차 판매됐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가 1등을 했는데요. 그 2등을 보시면 미국입니다. 주로 캘리포니아 중심인데요.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추격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수소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주로 캘리포니아 위주였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동부의 10개 주를 포함해서 15개 주에다 워싱턴 DC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게 된다면 그 속도와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구린수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기 쪽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이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하고 산업 이 두 가지를 견인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승용에서는 운행 패턴이 일정한 플릿, 택시 같은 그런 플릿을 우선으로 이제 업무용 차량을 우선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R&D를 총괄하는 그 사장님이 그 독일 분 비어만 사장이라는 분인데요. 그분하고 같이 출장 간데 해주시는 말씀이 동생분이 독일에서 물류회사를 하는데 당장이라도 수소 트럭을 줄 수만 있으면 60대를 구매를 하겠다. 빨리 좀 만들어 달라.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작년에 이거 기후보호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독일에서 탄소 배출량 기반으로 그 트럭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거밖에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차량을 바꿀 정도의 부담이 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물류 트럭은 도시와 도시 간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톨피가 상당한 그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지금 이제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주요 철도망의 46% 정도가 아직도 디젤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을 이제 수소 열차로 이제 좀 전환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이제 중국의 지도인데요. 아까 2019년 말에 이제 NEV 정책이 나오고 그래서 2030년까지 100만 대를 보급해서 수소 글로벌 1위를 하겠다. 수소 전기차에서 1위를 하겠다라는 중국의 발표가 있은 후에 지금 상반기 동안에 무려 30개의 성정부 시정부에서 수소 산업 정책을 앞다퉈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징진지 지역이나 산둥성,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에 그 집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타가 올해 6월 5일에 중국의 5개 현지 업체하고 같이 연료전지 시스템 R&D 회사를 만들겠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FCRD입니다. 퓨어셀 R&D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 4월 달에 중국에서 이 신에너지차, 수소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의 보조금 정책이 확 바뀌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25일에 수소에너지 연맹의 전문가위원회 주임이라고 하는 위저핑이라는 분이 앞으로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 관련해서 해외 기업은 인센티브 보조금 받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그 보조금 제도가 바뀐 모양을 보니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흘 후에 토요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만들어진 이 신설법인의 이제 그 동사장이 된 그 사람이 이 4개 회사 보시면 이제 이화통이라고 하는 회사는 퓨어셀 시스템을 통합해주는 개발하는 업체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인데 더 많은 완성차 업체에게도 이 FCRD라는 회사는 열려 있다. 우리가 더 받을 거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토요타가 완성차를 팔지 않고 이렇게 중국의 현지 업체들하고 제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산업 부분에 수소의 수요를 견인하는 또 다른 축, 모빌리티 말고 다른 축이 이제 산업입니다. 산업에서는 뭐 예를 들어 철강 같은 경우에는 고로, 우리가 샘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샘물을 만드는 그 고로에서 이제 고로에서 사실은 그 O2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C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CO2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그런 공정이 없이 샘물을 녹이지 않고 고체 상태의 철광석에서 수소를 바로 환원하는 직접 환원 처리라는 그런 기법이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 같은 경우에는 탈황이나 분해 공정에서 수소가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석유화학에서 암모니아 같은 기초화학 제품을 만들 때 이 지추가 이제 수소가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전기화를 통해서도 이게 탈탄소화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가 대안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철강 같은 경우에 무상 할당량을 늘려줘서 철강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EU의 그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되지도 않은 모빌리티나 난방까지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부터는 탄소 국경세를 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EU처럼 엄격한 그 제도를 갖지 않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조금 더 자기네가 보기에 느슨한 데에는 국경세를 물려서 평등 공평하게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탄소 차익 결제라는 거는 실제로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은 실제로 지금 거래되는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오는 것보다 이산화탄소 톤당 그 줄이는 비용이 훨씬 크게 됩니다.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고 지금 철강부터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생산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탄소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하는 탄소의 차액을 순액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중국과 인도보다 양은 작지만 탄소 순수출국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일본은 탄소 순수입국에 해당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산업별로 지금 똑같은 개념입니다. 산업별로 탄소가 얼마나 우리가 수출을 하느냐 봤을 때 저 노란 조금 더 진한 색이 이제 이 자동차 모빌리티 부분인데 전체 저 제조업이 발생시키는 거 말고 뭐 다른 뭐 농림 수산업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실제로 산업 전체가 배출하는 양은 48.2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가 배출하는 게 42.6이 됩니다. 미국하고 유럽 다르지 않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출하는 양보다 전체 순 배출량보다 자동차 부분이 더 큽니다.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직접 환원 처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 재성 공정에서 고로해서 쇳물을 녹이지 않고 수소 같은 환원가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고체 상태에서 그 철을 얻어내는 철광석에서 바로 철을 얻어내는 녹이지 않고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실제로 자동차용 강판, 광관, 선재에서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틸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강 업체들 그리고 철광석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수소를 직접 환원처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르셀로미탈, 티센그룹, 짤츠기터 그리고 그 오스트리아의 베스테 알피네, 뭐 스웨덴의 삽 그리고 리버티라고 하는 이제 그 로마니아에 있는 그 아르셀로미탈을 인수한 업체고요. 밑에 보시면 일본제철, JFE 그리고 고베제강 그리고 밑에 있는 LKAB랑 발레라고 하는 회사들은 이제 철광석 업체인데 이게 지금 철광석을 파는 것보다 저렇게 직접 환원철을 팔면 훨씬 더 고부가 가치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직접 환원철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신 그 미드렉스라는 회사가 지금 거의 한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고베제강의 미국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그 세 회사는 이태리의 회사들로서 같이 제휴해가지고 한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저 프라임메탈스는 영국 런던에 있는 회사인데 저 회사 역시 미쯔비시 중공업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 직접 환원철에 들어갈 수소를 그린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즘 그 수전액이 업체들이 있는데 독일의 지멘스라든지 티센그룹 그리고 영국의 ITM 파워, 노르웨이의 넬 그리고 뭐 프랑스의 맥피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햇볕이 들었다 말았다, 바람이 불었다 말았다 하는데 그 움직임에 맞춰서 수전외기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팸 기반의 수전외기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아까 차관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독일과 유럽연합의 수소 전략은 수소 생산, 특히나 그린 수소 생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수전해기를 내수 시장에 수전해기 시장을 크게 열어줘서 일단 글로벌 리더십, 기술에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십, 다른 나라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 다음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실제로는 필요한 양의 10분의 1도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북부 아프리카라든지 서부 발칸에 있는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같은 나라들, 그리고 인근은 그 남유럽, 동유럽,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서 수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수전해기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전해기에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0일에 독일이 국가수소 전략을 발표할 때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의 페터 알트마이어 그 장관이 했던 말입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갖겠다. 그린 수소에 있어서. 근데 이것은 우리가 20년 전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할 때와 동일하다. 이미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산업들이 이렇게 글로벌로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었는지를 좀 저희가 살펴보면은 1970년대부터 뭐 반도체, LCD 다 유럽이 미국도 전파를 시키고 우리나라, 일본,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게 어떤 일정한 패턴이었다고 하면은 사실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격차, 속도의 격차가 더 작아지고 우리보다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했던 그런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간 그 글로벌 풍력 터빈 제조사 상위 10위의 그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은 1995년에는 유럽이 시장 점유율이 한 74%를 점유했었는데 지금 20년 후에는 유럽의 시장 점유율은 30%대로 떨어지고 중국이 30%가 되고 보시면 4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는 그게 더 심해져서 이제 중국이 40%에 육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유럽 업체들한테 손해가 아니냐? 그동안의 시장이 10배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업체들은 계속해서 후발 업체들하고의 기술 격차를 내면서 또 기술 이전을 시키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지금 수전해기도 그런 전략 하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이 수소를 그린수소를 만들었어도 이게 유럽 내에서 원활하게 유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또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30년부터 40년까지 36조에서 85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30년에 6,800km, 40년에는 23,000km에 이르는 수소 기관망을 지금 깔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관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이 그린 수소 생산에 이제 반열에 들어와 있는데요. 사우디도 2030년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탈석유를 하겠다. 그래서 GDP에서 비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16%에서 5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그 일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플랜트를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 스마트시티 네옴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그 수전해기는 독일의 티센그룹이 그리고 질소 이제 일단 수소를 만든 다음에 질소하고 섞어서 그 NH3 암모니아 형태로 이제 유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유통은 미국의 에어프로덕스가 맡아서 차량용 그 연료로 공급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2030년까지 카본 뉴트럴도 아니고 카본 네거티브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수소위원회도 지금 멤버로 들어왔는데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의 비상 발전 잘 아시지만 데이터 센터는 전력의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24시간 7데이에 99.999%의 전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전력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2013년부터 SOFC로 연료전지를 계속 베이스로도 기저부하로 쓰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그 경제성이 안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고 우리한테 팸이 맞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를 끝내고 한 3메가 정도를 시험으로 해보고 30메가를 바로 드리겠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소개드린 미국의 수소 로드맵에서도 이 ITC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이런 그 허브가 이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1,800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두 자리의 성장을 할 거고 2030년까지는 그 규모가 2배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비상 발전기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2020년 에너지 전략 포럼 수소경제 확대로 그린 뉴딜을 펼치자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